애덤 스미스, 기이한 성격의 위대한 통찰자의 국부론. 애덤 스미스는 언젠가 친구에게 자신의 서재를 자랑스레 보여주면서 나는 내 책들의 애인일 따름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그는 확실히 미남자는 아니었다. 그의 초상화를 보면 돌출한 아랫입술은 앞으로 구부러져 올라가 큼직한 매부리코로 향해 있고 툭 튀어나온 부리부리한 눈은 두꺼운 눈두덩 속에서 내다보고 있다. 스미스는 일생 동안 신경통으로 고생했고 머리를 흔들었으며 말투도 이상한 데다 말을 더듬기도 했다. 게다가 애덤 스미스는 얼빠진 사람으로도 유명했다. 1780년경 그가 50대 후반이었을 때 에딘버러 주민들은 이 유명한 인물의 재미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는 엷은 색의 코트와 무릎까지 덮는 하의를 입고 흰색 비단 양말에 버클 장식이 달린 구두를 신었으며 챙이 넓은 모자와 단장을 짚고 눈을 멀리 허공을 향한 채 무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이며 돌이 깔린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리고 한두 발짝마다 방향을 바꾸거나 뒤돌아서려는 듯이 우물쭈물하곤 했다. 이러한 걸음걸이를 보고 그의 친구는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다고 묘사했다. 넋 나간 듯한 그의 행동은 이외에도 많았다. 잠옷만 입고 정원을 거닐다가 공상에 빠져 24km나 걸어갔다 온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높은 지위에 있던 친구와 에든버러 거리를 함께 걷고 있었다. 위병이 창을 들고 경례를 하자 그는 갑자기 최면술에 걸린 듯 단장을 들어 답례를 하더니 그 위병을 따라다니며 손에 든 단장으로 일일이 동작을 따라하며 일행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저만치 앞에서 단장을 번쩍 들고 서 있다가 정신이 돌아온 스미스는 자신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장을 내리더니 중단되었던 대화를 태연히 이어갔다고 한다. 건망증이 심한 이 교수는 1723년에 스코틀랜드 파이프주의 커콜디에서 출생했다. 커콜디는 당시 인구 1500명 규모의 도시였으며 스미스가 태어날 무렵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못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4살이 되던 해에 집시 무리에게 유괴된 적이 있었다. 그의 삼촌 그의 부친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했다. 이 백방으로 노력하여 집시들을 추적하자 그들은 어린 스미스를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다. 후에 스미스의 전기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하마터면 그는 가난뱅이 집시가 될 뻔했다. 어린 시절 공상에 잠겼다가 깜짝 놀라는 버릇이 있기는 했지만 스미스는 총기 있는 학생이었다. 그는 교육자로서의 운명을 타고난 듯 17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곳까지 스미스는 말을 타고 갔다고 한다. 그가 6년 동안 공부한 옥스퍼드 대학교는 훗날 학문의 아성이 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교수들은 수업은커녕 수업하는 신용을 내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었다. 1788년에 그 대학의 공개토론회를 구경하게 된 어떤 외국 여행객은 놀란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4명의 토론 참가자는 각자 주어진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서 당시 인기 있던 소설만 읽고 있었다고 한다. 강의 자체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스미스는 수년 동안 지도나 교수를 받는 일이 없이 그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책만을 읽으면서 지냈다. 사실 그는 방에 데이비드 휴메의 인간본성론을 두었다는 이유로 거의 퇴학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휴는 철학자 지망생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저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채 28살도 되기 전인 1751년 스미스는 글래스 고대학교에서 논리학 강좌를 맡게 되었고 곧이어 도덕 철학의 강좌도 맡게 되었다. 옥스퍼드와는 달리 글래스 고대학교는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이라 불리게 되는 학문 조류의 중심지였고 많은 석학을 자랑하는 대학이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오늘날의 대학과는 상당히 달랐다. 점잖 빼는 교수들은 스미스의 행동에 나타나는 경박성과 열정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스미스는 종교의식 중에 웃기 일수고 괴이하기 이를 데 없는 흉과 절친하게 지내고 신앙 간증을 위한 주일 강제를 열지 않았으며 강에 시작돼 하는 기도의 폐지를 원하는 진정서를 학술원에 제출했고 자연 종교의 낌새가 있는 기도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난당했다. 스미스의 선생이었던 프란시스 허치슨이 라틴어로 강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글래스고에서 신기원을 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백구 그렇다고 스미스에 대한 교수들의 거부감이 아주 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듯하다. 1758년에 그는 학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스미스는 글래스고에서 행복한 생활을 했다. 저녁에는 카드놀이를 즐겼는데 고질적인 건망증으로 그다지 믿을 만한 선수는 못 되었던 것 같다. 학술 모임에나 참석하면서 조용한 생활을 보낸 그는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제임스 보즈웰도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올 정도로 명강의로 소문이 났다. 그의 이상한 걸음걸이와 말투가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으며 심지어 스미스의 작은 흉상이 서점의 진열대에 놓이기도 했다. 그의 명성을 높여준 것은 단지 기이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1759년 출간된 그의 책은 즉시 높은 평판을 얻었다. 도덕감정론이라는 제목의 이 책으로 스미스는 영국 철학자들 가운데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책은 도덕적 용인과 금지의 근원을 탐구한 것이다. 이기적 존재인 인간은 어떻게 이기심을 누르고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스미스는 그 해답이 자신을 제3자, 즉 불편부당한 관찰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이기적인 것과는 반대로 사건의 객관적 장점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책과 그것이 제기한 문제는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문제가 사람들이 토론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되었다. 우리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작이 찰스 타운센드라는 흥미로운 인물의 호감을 샀다는 점이다. 18세기에는 유독 훌륭한 인물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타운센드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지와 교양을 갖춘 인물이었던 타운센드는 연구에 따르면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 보통 정도의 진지한 태도와 꾸준함 그리고 보통의 상식만 가졌어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사람이었다. 113 그러나 그의 변덕스럽고 경솔한 행동은 악명이 높았다. 얼마나 상식이 결여되었던지 재무장관 재직 시절 그는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이 자기네 재판관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거부하고 미국산 차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독립혁명이 발발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정치적 근시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운센드는 정치학과 철학에 관한 진지한 학도였으며 애덤 스미스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스미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1754년 타운센드가 부호인 버클로 공작의 미망인 델키스 백작 부인과 결혼했을 때 그는 부인의 전남편 아들을 가르칠 가정교사를 물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 당시 상류계층의 젊은이를 위한 교육은 성대한 여행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체스터필드 경이 그토록 높이 칭찬한 교양을 얻기 위해 유럽 전역을 주유하는 것이었다. 타운센드는 애덤 스미스가 젊은 공작의 이상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연간 500파운드의 보수와 실경비 그리고 평생연금으로 연간 500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스미스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웠다. 당시에는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업료를 거둬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여 스미스가 올리는 수입은 1년에 기껏해야 170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다. 스미스가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하자 학생들은 이미 그에게 그 이상의 것을 배웠다며 남은 수업료를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훈훈한 일화도 전해진다. 1764년 가정교사 스미스는 젊은 공작과 함께 프랑스로 떠났다. 18개월 동안 툴루즈에 머물렀는데 아주 따분한 동반자와 자신의 서툰 프랑스어 실력 때문에 스미스는 글래스고에서의 수수한 생활이 오히려 그리울 지경이었다. 그들은 프랑스 남부로 갔다. 거기서 스미스는 볼테르를 만나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추파를 던지는 어떤 후작 부인의 구애를 물리치기도 했다. 이어서 그들은 제네바를 거쳐 마침내 파리로 갔다. 그 사이 스미스는 시골 생활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 경제학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논문의 주제는 글래스고에서 계속 강의해왔고 에든버러 상류사회에서 여러 번 논쟁도 했으며 또한 절친한 친구인 데이비드 흉과 오랫동안 토론해온 내용이었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인데 책으로 완성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2년의 시간이 더 걸려야 했다. 파리에서는 지내기가 좀 더 나았다. 이 무렵 스미스의 프랑스어 실력은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장시간 논쟁할 만큼은 되었다. 저명한 경제학자는 루이 15세의 궁정의사이자 퐁파두르 부인의 주치의였던 프랑수아 캐네였다. 캐네는 중농주의로 알려진 경제학파를 창시했고 경제표로 불리는 국민경제 순환표를 고안해낸 인물이었다. 경제표는 정말로 그의 의사적인 식견에서 나온 것이었다. 불을 금이나 은과 같은 고형 물체로만 생각하던 당시의 지배적인 사고방식과는 달리 캐네는 부가 생산에서 나오며 손에 손을 거치면서 마치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사회라는 몸을 살찌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제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마르키스 드 미라보는 문자와 화폐에 맞먹는 발견이라고까지 극찬했다. 그러나 중농주의의 문제는 농업노동자만 진정한 부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자연이 농업노동자의 편에서 작용하는 반면 제조업 노동자는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고 단지 형체만 바꿀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캐네의 경제표는 실용적인 정책의 측면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졌다. 사실 경제표는 자유방임이라는 급진 정책을 옹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공업 부문을 단지 비생산적으로 조작하기만 하는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토지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연이 아니라 노동이 가치의 원천임을 파악한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위대한 통찰 가운데 하나다. 이는 아마도 그가 농업적 환경이 압도적인 프랑스와는 달리 상업거래로 북적대는 영국에서 성장한 결과일 것이다. 이후에 어떠하든 스미스는 중농주의 숭배자들의 농업 편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스미스는 개인적으로는 이 프랑스인 의사를 열렬히 존경했다. 캐네가 죽지 않았다면 스미스는 국부론을 캐네에게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근본적으로 스미스의 스코틀랜드적 안목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1766년 여행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들과 합류한 공작의 동생이 열병에 걸린 것이다. 스미스는 캐네까지 불러들일 정도로 극진하게 간호했으나 환자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결국 숨을 거두었다. 공작은 델키스의 장원으로 돌아갔으며 스미스는 런던에 들렀다가 컵골디로 돌아갔다. 흉이 여러 번 간곡히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 10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컵홀드에 머물면서 위대한 저서를 완성해갔다. 구슬을 통해 글을 써가는 동안 그는 대개 벽난로에 기대서서 벽에 머리기름 자국이 시커멓게 생길 정도로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비벼대곤 했다. 그는 전에 그가 돌보던 공작을 만나러 가끔씩 델키스의 장원을 찾았으며 가끔은 런던으로 가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당대의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엘 존슨이었다. 존슨 박사는 스미스가 속한 상류사회 클럽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저명한 사전 편찬자와 스미스의 만남은 그다지 온화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월터 스콧경에 따르면 존슨은 스미스를 처음 보았을 때 그가 했던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공격했다고 한다. 스미스는 자신의 진위에 대해서 그에게 해명했다. 그래 존슨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스미스는 깊은 유감의 빛을 보였다. 뭐 그가 나를 보고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응수했어? 개자식이라고 했지요. 이 두 위대한 도덕학자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 헤어졌고 두 위대한 철학 교수들이 나눈 고전적인 대화도 그런 식이었다고 스콧은 전했다. 스미스는 또한 매력적이고 지성적인 미국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이었다. 프랭클린은 그에게 아메리카 식민지에 관해 여러 가지 사실을 풍부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를 통해 스미스는 아메리카 식민지가 향후 수행하게 될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스미스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나라보다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수립했다고 기술한 것은 분명 프랭클린의 영향 때문이었다. 1776년에 국부론이 출판되었고 2년 후에 스미스는 연봉 600파운드의 에든버러 세관국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90살까지 생존한 모친과 함께 평화스럽고 조용한 독신 생활을 보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으며 죽는 날까지 넋이 나간 듯한 행동도 멈추지 않았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